당신의 지레게 버튜버 크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의 잔잔한 도파민과 스릴을 채워주는 괴담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여운 당신의 언니가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참 괴담 이야기 전국 기초 괴담. 봄이 되면 역시 좀 마음이 들뜨고 좀 두근거리는데, 그런 이유로 오늘의 괴담은 좀 기괴하고 이상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로 니참 괴담 4편을 소개해드리고 2부의 스승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언니가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괴담, 이어컨팅 같은 것. 히토코아로 괜찮을까? 히토코아는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죠? 히토코아로 괜찮을까? 대학교 2학년인데 역에서 전철 기다리고 있었더니 여성 이하 A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역 헌팅 같은 거? 꽤 귀여웠어. 대단한 얼굴은 아니라서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생이고 고등학교가 같았고 같은 반이었다는 것이 발각.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정도고 얼굴은 떠올릴 수 없을 정도라 친하진 않았을 거다. 뭐 A의 기억도 그런 느낌이었다. 대충 이야기 나눈 뒤에 이후 연락은 아직 남아있던 반의 라인 그룹을 통해서 찾아서 이야기해 라고 말하고 해산.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거리라도 되겠지 싶어서 졸업사진을 확인했더니 역에서 만난 얼굴과 전혀 달랐다. 미인이면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라인을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음 주 A와는 집 근처 역에 붙어있는 슈퍼에서 마주쳤다. 집 근처 역에 바로 앞에 큰 병원에서 통원 중이라면서 그 돌아오는 길이라고. 일본은 역에 큰 슈퍼가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카페로. 거기서 라인 이야기를 꺼냈더니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계정을 바꿨다는 걸 말하는 걸 잊고 있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라인을 교환했지만 전혀 다른 이름이었다. 본인은 온라인 게임을 해서 그 닉네임이라고 말했지만 화장실 간 틈을 타서 몰래 반 그룹 멤버 목록에서 A의 프로필을 확인했더니 프로필을 갱신하면 붙는 초록색 점이 붙어 있었고 검색해보니까 24시간이면 사라진다고 한다. A에게 위화감을 느껴서 무서워졌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뒤에 바로 해산. 이후 온 잘 먹었다는 감사 라인조차도 몹시 쫄렸다. 그 뒤로부터 하소연, 데이트 권유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통화, 점점 답장을 강요하거나 재촉하는 전화 등 사귀지도 않았는데 속박이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고찬 선인들에게 쌓은 지식으로 맨해라 라고 판단. 거절하는 것도 직접 만나는 것도 무서워서 바쁘다 같은 이유를 대며 적당히 넘기고 답장 빈도를 낮춰서 페이드아웃 되는 걸 노리고 있었다. 메시지가 하루에 왕복할까 말까? 한 정도가 되었을 무렵 볼일 때문에 외출하려고 2층의 내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달 오토바이가 우편함에 넣는 소리를 듣고 나가기 전에 꺼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구름 상태를 보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시야에 사람이 들어왔다. 집 앞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전봇대 근처에 여성이 서 있다. 처음엔 강아지 산책인가 싶었지만 담장에 기대서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약속 장소라기에는 위치가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A였다. 커튼을 닫고 몰래 확인해도 거기에 A가 있었다. 머리가 멍해져서 굳어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든 A가 망설임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집이 들킨 건가? 방금 들여다본 것도 들킨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빠질 수 없는 볼일이었기에 뒷문으로 탈출.
이렇게 구에게 모퉁이 집이라는 거에 감사한 적은 없었다. 마주칠 확률을 줄이려고 귀가할 때 주변을 경계하는 버릇이 생겼을 무렵 B군은 본가에서 살아? 자취 시작했어? 라는 라인이 온 적도 있다. 그런 일도 있어서 교류가 없어서 무서웠지만 그룹 라인에서 진짜로 보이는 그 여자 이하 B라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갑자기 미안해. 이상한 질문인데 최근에 만난 적 있어? 라고 보냈지만 읽은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 그룹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진 못했다. A를 목격하는 빈도도 줄어들고 답장 빈도를 더 줄이며 의존 대상이 다른 데로 옮겨갔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감시당하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비장의 카드인 조부모 집 이용도 계획하기 시작했다. 자전거로 5분 정도 거리였지만 자주 다니면 들킬 가능성이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평소 내 쪽에서 조부모 집에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할머니가 주말마다 화과자 같은 걸 주곤 했는데 그때 B의 여자친구란 사람이랑 이야기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여분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집이 비어있을 때 선물을 두고 가는 김에 현관 앞을 쓸어주곤 하는데 그때 말을 걸렸다고 한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어? 라고 묻자 B군과 교제하고 있는 A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내 경력, 말한 적 없는 출신 초등학교라든가 교제 계기 얘기라든가 끝내는 조부모 집에 초대해서 가족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한다. 그때 B군은 보통 몇 시쯤에 집에 있나요? 라고도 물었다고 해서 꽤 절망적이었다. 그 후로 한동안은 마음을 달래려는 듯 조금밖에 하지 않았던 알바에 몰두하며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다. 그리고 알바처에 임시수면실에서 머무르고 있었더니 갑자기 경찰로부터 A를 체포했다는 연락과 함께 날 만나게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야에 A가 집 지붕에 올라서 2층에 내 방 창문에 매달려 들여다보면서 노크하고 있는 걸 달리기 중이던 사람이나 신문 배달원 등 여러 사람이 빈집 털이가 있다 라고 신고했다고 한다. 외벽 배관을 이용해서 올라갔다던가? 경찰에게 지금까지 피해가 없어서 상담하지 못했지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메시지나 할머니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를 제출했고 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알게 된 건 경력이 전혀 다르다는 것. 당연히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다. 그보다 23살이라고 한다. 왜 B로 가장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불명. 말하는 내용이 점점 앞뒤가 맞지 않게 돼서 아마 정신줄황일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이게 현재 진행형.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보다 B씨에 대한 확인이라던가 경찰이 어떻게 하려나? 학교에 졸업생 연락처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는 걸까? 오늘의 첫 번째 괴담. 2024년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괴담. 역헌팅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괴담. 검은 그림자와 심장이 쿵쾅쿵쾅. 2017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나는 영감 같은 건 없는데 이케부쿠로 사는 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을 때 그 방에서 여자 사람 그림자를 느꼈어. 맨션에서 무섭다고 느낀 건 처음. 새벽 무렵에 아기 울음소리에 깬 적도 있었어. 바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왜 들리는 걸까? 하고 신기했었어. 벌써 10년도 전의 이야기. 그 맨션, 그 전 남자친구 부모가 분양으로 산 곳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922번. 그거 방이 아니라 전 남친한테 붙어있다던가 아니야? 업로더. 그런 걸까? 일단은 바람 피워서 헤어졌지만 나한테 해는 없었어. 생령일까? 생령은 이제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그 강한 원념 같은 거가 이제 영으로 령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생령. 원 LDK는 이제 방 하나? 부엌 공간 하나 해서 약간 공간이 분리된 원룸이에요. 원 LDK였는데 세면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복도에서 쓱 하고 가르지르는 걸 느꼈단 말이지. 심장이 쿵쾅거렸다는 거 기억해. 926번. 여자 사람 그림자 어떤 여자였는지 알 수 있어? 모습 같은 거? 참고로 심장이 쿵쾅거린 건 진짜라고 생각해. 업로더. 머리가 길다 라고 느껴서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 외에는 그림자, 그냥 엄청 그림자, 까만색.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분명 느꼈는데도 그때는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더라. 어쩌면 그때 전 남자친구한테 말했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냥 뭐 착각으로 끝냈어. 심장 쿵쾅거리는 건 진짜야? 내가 가장 쿵쾅쿵쾅했던 건 가위 눌린 동안 본 환각의 요괴였는데 가위 눌림은 영적인 건 아니지? 941번. 옛날에 연상인 친구 집에 놀러갔어. 그랬더니 마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새까만 게 붙어있어서 나도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장 쿵쾅거림이 점점 심해져서 무슨 일이야? 무서워라고 그만 말해버렸어. 그랬더니 장례식 다녀오는 길이라더라. 그래서 흔히 하듯 소금을 뿌렸는데 별로 달라지진 않았어.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었고 불륜 상대 마츠이치라고 써있거든요. 마츠는 틀렸을 때 X자 쓰잖아요. 그 X자를 바츠라고 하는데 이제 이혼하고 나면 서류에 X자가 붙는다고 해가지고 바츠이치 X마크 하나 해서 한 번 이혼했던 사람을 바츠이치라고 해요. 아무튼 불륜 상대가 삐해서 그 장례식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 그 사람 원만 받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본인한테 가라고. 새까만 거랑 심장이 쿵쾅거리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오늘의 두 번째 괴담, 검은 그림자와 심장 쿵쾅쿵쾅이었습니다. 반주기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무서운 경험이 있나요? 다음 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니는 없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괴담. 독신인 누나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나한테 상담해왔다.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괴담입니다. 오컬트인지 히토코아인지 수라장인지 섞여있긴 한데 당시 40 넘은 독신인 누나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나한테 상담해왔다. 그 스토커는 20대 정도로 역 앞에서 운명의 상대라는 식으로 말을 걸어온 뒤로부터 집요하게 굴고 있다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누나는 미인 축에 든다곤 해도 40대 넘은 아줌마한테 20대 남자가 스토커는 아니지, 착각이겠지? 라는 느낌으로 뭐 의심하면서도 일단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한 정거장 앞부터 누나가 사는 맨션까지 함께 돌아가려고 했더니 역 앞에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이 녀석이 스토커? 라고 싶을 정도로 젊은 미남은 날 보자마자 동생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상쾌하게 인사했다. 왜? 왜 알고 있어? 왜 있는 거야? 하고 패닉 상태가 된 누나에게
저와 당신은 소울메이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고는 웃는 얼굴. 이걸로 나도 위험한 놈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누나의 팔을 잡아서 역으로 되돌아가 내 집으로 데려갔다. 다음날 누나의 직장까지 마중 나가서 일단 경찰에 상담하고 한동안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떠냐고 했다. 아니, 너네 가족, 아내랑 자식? 한테 폐를 끼칠 순 없고 본가는 좀 그렇고. 노크오야는 이제 독자를 썼죠? 그래서 자식한테 독이 되는 부모? 어떤 의미로든 뭐 너무 방임을 한다던가 너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한다던가 어떤 방향으로든 독이 되는 부모를 노크오야라고 하죠. 톡식 페런츠의 직역이죠. 여튼 노크오야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좀 그런 부모 라서 집에 가는 건 좀 어렵다는 이야기. 일단 이사할게. 마침 살고 싶다고 생각한 곳도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누나와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나서 이사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을 걸어왔다.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는 누나에게 B로 이사하시는 건가요? 라고 그 녀석이 말했다. 도망치는 걸 멈추고 어떻게 한 거야? 라고 경악하는 누나에게 그 녀석은 B는 우리들의 장소잖아요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계속 B라는 동네를 좋아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었는데 라고 말하는 누나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 같은 건 없었고 이때부터 누나는 변했다고 해야 할지. 결과적으로 그 후에 그 남자랑 결혼했다. 부모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부끄럽다라는 사고방식이어서 20살이나 어린 머리가 이상한 남자라도 대환영, 엄청 기뻐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남자에게 누나는 이미 40대가 넘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괜찮나? 누나도 역시 아이를 원한다고 나중에 버려질지도 몰라 하고 쓸데없는 참견을 했는데 그 남자는 아이 같은 게 생기면 누나에게 나만이 전부가 아니게 되잖아요 하고 굉장히 상쾌한 미소로 대답했다. 정말 광인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오싹함?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고 누나는 누나대로 그 무렵에는 그 소울메이트고 그를 만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세뇌라도 된 듯 황홀해하고 있었고 그 녀석이랑 결혼한 뒤로는 누나한테는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그래도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온다든지 만일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가장 먼저 연락하라고는 해뒀다. 지금까진 그런 기미도 없이 벌써 10년이 되어가지만 말이지. 독신인 누나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나에게 상담해왔다. 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괴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네 번째 니창 괴담. 나는 무엇과 사귀고 있었던 걸까? 지금으로부터 아마 3년쯤 전 이야기인데 여자친구 있었단 말이지. 당시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대학 친구가 네 여자친구 뭔가 이상해 라고 말한 게 계기. 근데 여자친구를 만난 적도 있고 대화한 기억도 있는데 얼굴도 목소리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고 목소리를 들은 기억도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그건 인간인 거냐? 라고 말했다. 굉장히 나는 화가 났던 거야. 여자친구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싫지. 알아. 그래도 한번 냉정해줬으면 해. 너 여자친구 얼굴이랑 목소리 기억나냐? 애초에 너 지금까지 여자친구 생겨도 그렇게까지 빠져든 적 없었잖아. 거의 항상 같이 있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좋아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랑은 달라.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얼굴도 목소리도 어? 떠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다. 자주 잡고 있었으니까. 항상 차갑고 젖어 있었다. 너 어머니한테 여자친구 소개했었다고 했었지? 니네 어머니 뭔가 그런 거 잘 아시잖아. 물어봐봐. 충고는 했고 난 네 여자친구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 무서워. 얼굴은 기억 못해도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노려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 나 말야 한번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봤거든? 내가 병인가 싶어서? 아무리 그래도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다는 건 실례잖아. 볼래? 스마트폰을 빌려서 영상을 재생했다. 뒤에서 나와 여자친구를 찍은 영상이었고 뒷모습만이었지만 나 혼자서 말하고 있었다. 대화를 하고 있었을 텐데. 나 기억하는데 이 영상 찍을 때 너네 영화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목소리가 네 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좀 지나서 나 실수로 발밑을 찍었거든? 아 이거 비 같은 건 안 왔는데 여자친구가 걸어간 뒤에 바닥이 젖어 있어. 그리고 다시 뒷모습을 찍었을 텐데 뭐 보면 알겠지만 여자친구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 네 옆을 걸으면서 목만 완전히 뒤로. 이런 게 인간일 리가 없어. 아무리 나라도 그날 만나기로 했던 여자친구에게 거절의 말을 전하고 전화도 라인도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직접 만났던 걸까? 집에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있지. 내 여자친구 기억해? 아, 그래. 물론이지. 청소가 힘들었는걸? 청소? 왜? 왜냐니 앉아있던 자리마다 전부 물인지 진흙인지 남아있었고 선물이라고 받은 것도 냄새 지독한 진흙이었다고? 잘도 포장했더라. 다다미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어. 친구가 말야 여자친구 인간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 아니지. 너 그런 거 묻는 시점에서 이미 눈치챈 거 아니야? 아마 영혼 같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엄마는 생각해. 왜냐면 굉장한 표정하고 있었는걸? 얼굴 기억해? 물론 기억하고 있지. 개성적인 얼굴이야? 그런데 여자친구 입에 진흙을 가득 넣은 채로 너희가 대화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왜 집에 들였을 때 거부하지 않았어? 무리야 무리. 그녀를 집에 들일 리가 없었는데 허락해서 들인 건 너잖아. 그런 건 말이야. 노조라든가 이라싸이라든가 뭐 들어오세요라든가 어서와요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 아 선물로 받은 진흙은 타는 쓰레기로 버렸어. 불만 없지? 사귀는 거 알고 있었잖아. 왜 헤어지라든가 말 안 했어? 부정해봤자 사랑은 맹목이라고 하잖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그거죠? 뭐 위험해지면 절이나 신사에 데려가거나 할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했지. 뭐 그리고 그것도 너한텐 무해해 보였고 그게 너한테 반한 건지 널 동경해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것까진 역시 모르겠지만 너 우리 언니랑 체질이 닮아가네? 언니도 이상한 걸 자주 집에 데려왔거든. 너랑 다르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로부터 여자친구와는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다. 그렇다고 1년은 버텼어. 하지만 눈치챈 뒤로는 왠지 무서워졌던 거야. 스마트폰이나 전화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연락이 오거나 정신 차리면 옆에 있거나
어머니 말로는 너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겠냐고? 헤아려 줘라, 여자 마음. 이라곤 했지만 아니, 인간이 아닌 것과 사귀는 건 무리잖아. 할아버지한테 신사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과 사귀고 있었던 걸까? 오늘의 마지막 니창 괴담이었습니다. 언니라는 건 어머니의 언니죠? 어머니의 언니니까 이모가 되나? 나는 무엇과 사귀고 있었던 걸까? 인간이 아닌 것이랑 교제하고 있었던 이야기였죠. 언니는 기본적으로 공포영화, 뭐 게임, 괴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도 괴이나 괴담, 뭐 인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의미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강함이라든가 그런 존재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뭐 막 물리적으로 엄청 거대한 체격이라든가 막 오브젝트 헤드라든가 막 아니면 아예 고차원적인 존재라든가 그런 압도적인 인회 좋지 않나? 언니는 인회 중에서는 사일런트 힐의 삼각도가 가장 호감도가 높은 것 같아. 디자인도 멋있고 약간 나만을 위한 처형인이라는 게 되게 로맨틱하지 않나? 뭐 괴이 중에서는 요즘 인기 정점을 찍고 있는 핫샤크 사마 팔청님이라든가 뭐 비슷한 인간형의 칸칸다라나 뭐 료맨스코나 이런 사람들도 꽤 이런 괴이들도 꽤 호감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반죽이들은 좋아하는 괴이나 크리처? 뭐 인회가 있나요? 도시전설, 영화, 게임, 소설, 만화 어디에서 등장한 존재라도 좋으니 댓글에서 애착 인회를 소개해주면 조만간 인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괴담라디오 2부 스승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호! 크툴루도 포함이지. 아주 고차원적인 압도적인 존재.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오늘의 괴담 2부 스승 시리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소리. 어릴 적에 메뚜기 목을 비틀어서 떼어낸 적이 있다. 뜯겨나간 머리는 두리번 더듬이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몸통 쪽도 뿅뿅 뛰어다니기를 계속했다. 무서워진 나는 머리를 내던지고 도망쳐버렸다. 그 기억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는데 대학 시절에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겁이 많으면서도 무서운 걸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자주 심령스팟에 갔다. 나에게 오컬트를 가르쳐준 선배가 있어서 난 스승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있었다. 대학교 1학년 가을 무렵 그 스승과 상당히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는 폐가에 몰래 들어갔을 때의 일. 원래는 병원이었다고 하는 그곳에는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터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라는 일화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알아보고 온 나는 스승이 절대로 만족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리는 없지.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 이야기 같은 트집을 잡혀서 좀 울컥했다. 그런데도 카층 카층 하는 소리가 정말로 울리기 시작했을 때는 무섭다기보단 해냈다 라는 느낌이었다. 스승의 영감의 강함은 보통이 아니어서 나온다 라는 소문이 있는 장소라면 거의 확실하게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불이 없는 곳에서도 연기가 날 정도다. 쉿. 숨을 죽이고
스승과 나는 다인실로 추정되는 병실에 몸을 숨겼다. 칠흑 같은 복도 안쪽에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가까워져 온다. 어린이야 라고 스승이 속삭였다. 보폭으로 알 수 있다 라고 덧붙인다. 아무도 없는데 발소리가 들린다 라는 그런 괴현상이 있어 그 발소리로부터 주인을 추측한다 라는 발상은 역시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이윽고 두 사람이 숨어있는 병실 앞을 발소리만이 지나갔다. 물론 움직이는 것의 그림자도 기척조차 없었다. 정말이었다. 무릎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내키지 않아 하던 스승에게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뻤다. 그런데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스승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창백해져 있다. 뭐냐 저거. 난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스승이 겁먹어 있다. 처음 봤다. 내가 아무리 위험한 심령 스폿에라도 갈 수 있는 건 옆에서 스승이 태연하게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험한 거야. 난 울었다. 도망치자 라고 해서 망설일 것 없이 도망쳤다. 폐가를 빠져나올 때까지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겨우 밖으로 나와 스승의 애차에 올라탄다. 대체 뭐였어요? 모르겠다. 말하길 발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아니 원래 그런 장소니까 라고 말했지만 내게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꼭 우기는 거다. 저렇게 분명한 소리로 인간의 지각에 작용하는 영이 정말로 소리만으로 존재할 리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 그 정도로 자신의 영감을 자부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놀라움이 있었다. 반년 정도 지나 스승이 말했다. 그 폐병원의 발소리 기억해? 흥분한 듯 했다. 수수께끼가 풀렸어. 아마도. 계속 마음에 걸려서 조금씩 그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환지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그 병원에 예전에 양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한 여자아이가 입원해 있었다고 한다. 그 아이는 환지 증상을 계속 호소했다고 한다. 없어졌을 터인 다리가 가렵다든가 하는 그거다. 그 환상의 다리가 지금도 병원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목이 뜯겨나간 메뚜기를 떠올렸다. 이런 건 나도 처음이야. 오컬트는 깊이가 깊어? 스승은 유난히 기쁜 듯 했다. 난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지만 그 아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스승은 농담 같은 말투로 농담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말을 했다. 어제 죽이고 왔다. 발소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반년 뒤에 스승이 다리를 잃은 아이를 죽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태어난 아이, 물론 그 당시엔 살아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죽어서 영이 되었고 스승은 그 아이의 유령 쪽을 죽였다라는 해석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이미 죽어서 영혼 상태니까 그 놓고 간 다리 쪽은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의 영을 죽였다면 병원의 발소리도 멎었을까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승 시리즈는 생각해볼 만한 게 많아서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스승 시리즈 꿈의 열쇠를 찾아서 요거도 생각해볼 만한 게 많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꿈의 열쇠를 찾아서.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오컬트 마니아인 선배에게 재밌는 게 있으니까 오이대? 와봐 라는 말을 들었다.
아마 편집본에선 자를 것 같은데 오이대라는 말을 정말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강아지한테 오이대 오이대 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이대라고는 잘 안 하지. 그치. 완전 할머니나 나이 있는 사람이 애기한테 어이대 할 순 있지. 근데 이제 동년배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이대 하진 않지. 약간 위계가 있는 상대끼리 할 법한 오늘 뭐 이런 마망 이런 관계에서 나 할 법한 아니면 진짜 막 강아지 플레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인간끼리 뭔가 그렇게 잘 할 말이 아닌데 스승과 제자라는 그 위계 질서 하에서 그런 로맨틱한 거 다 빼고 그냥 강아지한테 명령하듯이 오이대라고 했을 수도 있다. 설. 두 번째 설. 대학교 2학년이니까 이미 스승은 약간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름부터 약간 사람이 맛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여름 전에 한참 강했고, 그런 스승이 이제 약간 약해져서 약간 애겐 스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이대라는 발언을 했다. 아니면 그냥 작가가 그냥 오이대라는 말을 좋아했다. 이 정도 추리를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오이대라는 말이 정말 언니한테는 굉장히 이제 되게 그랬어. 그냥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이리 온이라고 번역을 하면 진짜 이상한 것 같거든요. 재밌는 거 있으니까 이리 온 하면은 너무 그건데 이리 온까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이 부분은 자르자. 치즈색 반죽이들만 알고 있어. 읽을게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와봐 라는 말을 들었다. 스승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갈 수가 없다. 어슬렁 집으로 향했다. 스승의 하숙집은 낡은 아파트 1층이었고 여전히 잠겨있지 않은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 다다미 위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장실 휴지 정도 크기의 원통형? 금속으로 된 상자 같다.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다. 그 상자가 재밌는 건가요? 라고 묻자 열면 죽는다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한 번쯤 죽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열 건가요? 열고 싶어. 근데 안 열려. 보니까 상자에는 작은 버튼 같은 돌기가 전면에 튀어나와 있었고 원통 윗부분에는 열쇠 구멍 같은 것도 있었다. 버튼을 올바른 순서로 누르지 않으면 안 되나 봐. 스승은 그렇게 말하며 몰두한 채 상자와 씨름하고 있었다. 열면 왜 죽는 건데요? 글쎄. 어디서 구했어요? 삐시 골동품 가게? 열고 싶은 거예요? 열고 싶어. 근데 안 열려. 죽는 장면 보고 싶다. 나는 퍼즐 종류를 좋아해서 직접 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버튼은 50개야. 몇 개를 연속으로 맞게 눌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꽤 정답에 가까워진 느낌이야. 그 열쇠 구멍은 뭐예요? 그게 문제야. 스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중 잠금 구조라서 마지막에는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 같다. 없어요? 아니, 세트로 같이 샀어. 근데 떨어뜨렸지. 라고 슬프다는 듯이 말한다. 어디에? 라고 묻자 방 안. 찾으면 되잖아요. 이런 더럽게 좁은 방. 스승은 고개를 저었다. 주워버렸거든. 아?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어뒀던 걸 방 어딘가에 떨어뜨려서 말이야. 뭐 됐어. 내일 찾지. 하고 잠든 거다. 그날 밤
꿈속에서 현관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서 주웠어. 바본가 이 사람?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 혹시 정몽, 이건 마사유메라고 했거든요. 정몽이라고 쓰고 예지몽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꿈. 그래서 정몽인가 생각했지. 그래서 현관을 찾아봤는데 없어. 뭐라? 싶어서 방을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와.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꿈꾸고 있었더니 나왔어. 주머니 안에서. 조금 소름이 돋았다. 뭔가 방향이 이상해지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주머니를 뒤져봐도 당연히 열쇠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아. 그때 생각했지. 꿈속에서 주워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 무서워 이 사람. 그 뒤로 그 열쇠가 내 꿈속에서 나와주질 않아. 항상 꿈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 꿈속에서 열쇠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일어난 다음에 책상 서랍을 열어본 적도 있는데 역시 들어있지 않아. 어쩔 수가 없어서 좀 곤란해하고 있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떨어뜨렸다는 열쇠를 꿈속에서 주워버린 탓에 현실에서 열쇠가 사라지고 꿈속에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걸까? 그리고 꿈속에서 현실로 열쇠를 되돌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사람 같은 이야기지만 스승이 말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게 느껴져서 무섭다. 또 실패! 라고 말하며 스승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괜찮게 들리던 소리가 원래대로 돌아간 모양이다. 버튼 퍼즐을 풀어도 열쇠가 없으면 못 여는 거잖아요. 라고 태클을 걸자 스승은 기분 나쁘게 웃었다. 그런데 말이지, 일부러 오늘 부른 건 열 생각이 만만하기 때문이다. 왠지 모를 한기가 들어서 나는 조금 뒷걸음질 쳤다. 아무리 해도 열쇠가 꿈에서 안 나온다. 생각한 거야. 꿈속에서 이거 열어버리자 라고. 뭐? 뭐라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남은 건 퍼즐만 풀면 열린다는 거지. 잠깐만요. 새파랗게 질린 나를 무시하고 스승은 청바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열쇠만 있으면. 그 손에는 녹슨 회색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단단한 금속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울렸다. 바닥이 꺼지고 세계가 암전되며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누군가가 어깨를 흔들자 빛이 돌아왔다. 스승이었다. 농담. 난 아직 머리가 멍했다. 스승의 손에는 여전히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이걸로 기절하다니. 라며 내 옆구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역시 대단해 라고 말했다. 유난히 기뻐 보인다. 아까 그 열쇠의 의미를 한순간에 알아차린 거니까 대단하지. 좀 더 암시에 잘 걸리는 사람이었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을지도 모르지.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열쇠를 꿈에서 주었다 운누는 거짓말이었던 모양이다. 그날은 날 놀렸을 뿐이었고 결국 스승은 상자의 퍼즐을 풀지 못했다. 그 상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이후로 알지 못한다. 꿈의 열쇠를 찾아서 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승의 암시? 최면이었던 거죠. 꿈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기는 내 꿈속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그걸 운이가 바로 캐치해서
이제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기절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못된 스승. 그러면 다음 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괴담. 오늘의 마지막 스승 시리즈. 마작. 스승은 마작에 약하다. 물론 마작의 스승은 아니다. 영감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대학 선배로 오컬트를 좋아하는 그와 나는 남이 보면 기분 나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사제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 스승이지만 두세 번 함께 쳐본 것만으로도 실력의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나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친구들과 바보처럼 쳐왔기 때문에 대학 데뷔파랑은 한층 다른 신입생으로서 이제 동아리 선배들이 성가셔하고 있었다. 왜냐면 대학에서 처음 마작 친 애들보단 잘 칠 테니까. 스승에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기뻐서 자주 마작을 권했지만 별로 응해주진 않았다.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했다. 1학년 여름 무렵에 동아리실에서 스승과 같은 대학원생 선배와 단둘이 되었다. 어쩌다 보니 스승 이야기가 나왔고 내가 스승의 마작 실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선배는 마작은 잘 모르지만 이라고 전제한 뒤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듣자하니 예전에 스승이 대학에 막 입학했을 무렵 건강한 남자 대학생이라면 흔히 그렇듯이 마작에 손을 댔는데 동아리 마작 데뷔전에서 영만 마작에서 최고 점수의 역으로 화려해버렸다고 한다. 그 뒤로도 종종 스승은 영만으로 화려해 마작 동료를 겁먹게 했다고 한다. 나는 그런 얘기만 들었었어서 해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구나. 약했구나 걔는. 있어요. 영만만 노리는 사람. 영만을 올리는 횟수는 남들보다 많아도 되게 약하거든요. 이제 마작을 모르는 반주기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마작은 이제 패를 교환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조합을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데 저렴하게 빨리 날 수 있는 조합도 있고 이제 점수가 큰 대신 만들기 어려운 조합도 있어요. 근데 이 한 게임 안에서 한 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그 조합을 완성한 사람만 점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 어려운 영만만을 노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선빵을 칠 테니까 점수를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운이가 이제 영만만 노리는 사람은 약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치 한 방만 노리는 사람이다. 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뭐랄까 내면 죽는다는 영만을 계속 냈다던데? 라고 선배는 말했다. 에? 머릿속에 구련보등이라는 역이 떠올랐다. 한 가지 문의로 111, 234, 5678, 999 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화려하는 마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역이다. 그건 만드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내면 죽는다 라는 마작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이 있는 사연이 있는 역만이다. 또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마작은 이제 패가 세 종류가 있어요. 무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1부터 9까지 4장씩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저기서 언급된 111, 234, 5678, 999 라는 이 특정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무늬 중에서 딱 한 가지 무늬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만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약간 도시전설처럼 뭐 구련보등으로 화려하면 운을 다 써서 죽는다 막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나도 완성해본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 조금 오싹해졌다. 마작패를 몇 번이나 태우기도 했다더라? 확실히 구련보등을 완성한 패는 태워서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도 한다.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스승의 또 다른 면을 엿본 듯해서 움찔했지만 동시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영만을 화려하는 횟수는 남들보다 많아도 되게 약하다. 방금 내가 한 말이다. 즉, 스승은 데뷔전에서 우연히 화려한 구련보등의 맛을 본 뒤에 그 이후로도 계속 구련보등만을 노렸던 것이다. 좀처럼 완성하기 쉬운 역은 아니니까 평소에는 계속 패배하고, 하지만 극히 드물게 성공해버려서 그때마다 패가 태워지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나는 그 추리를 선배에게 말했다. 내면 죽는다니.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말야, 구울레온보등 같은 이름이었나? 그 영만? 그러고는 하고 신음한다. 뭔가 이렇게 일격필살 같은 느낌의 천벌 같은, 거기까지 말하던 선배는 손바닥을 탁 쳤다. 생각났다. 텐호야. 천화. 난 굳어버렸다. 듣고 보니 확실히 천화에도 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노리면 접근할 수 있는 구련보등과는 달리 천화는 처음 패가 배분되는 순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전히 우연에 지배되는 영만이다. 노리지 않아도 매번 똑같이 기회가 있음에도 내면 죽는다고까지 말해질 정도의 역. 그 어려움은 구련보등을 능가한다. 그 천화를 계속해서 냈었다니. 나는 스승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언뜻 본 것만 같아서 등골이 오싹했다. 내면 죽는다니. 그 녀석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네. 선배는 천진하게 웃었지만 난 웃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스승과 마작을 치지 않았다. 마작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마작은 패를 바꿔가면서 조합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총 13개의 패를 나눠서 가져요. 그리고 순서대로 패를 하나씩 버리고 가져오고 버리고 가져오고 버리고 하면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천화라는 거는 처음에 받은 13개의 패랑 무조건 첫 번째 플레이어여야 돼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첫 번째 가져온 패까지 해서 이제 14개로 이미 조합이 완성된 거야. 시작하자마자 완성된 거야. 그래서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패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마작고수라고 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역인 거야. 언니는 죽기 전에 천하를 할 수 있을까요? 오, 천하가 33만 분의 1이니까 0.0003% 정도? 치지직 라이브 쪽에서는 언니가 종종 마작 시참이나 뭐 스트리머 마작 대결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마작이라는 게임이 궁금한 반즈기들은 치지직 쪽에도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틸볼런 애니가 나오는 날이라서 조금 짧지만 괴담 라디오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진짜 재밌으니까 궁금한 반주기들은 꼭 넷플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언니의 추천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조조 시리즈 중에서 비교적 편하게 볼 수 있는 일상물, 기묘한 일상물이거든요. 괴담 좋아하는 반주기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니는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좋았는데 반주기들은 어땠나요? 괴담 라디오 즐겁게 들으셨다면 하이퍼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괴담 라디오 진행자 크로네 언니가 괴담을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안녕.